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의 포성이 멈춘 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외교관인 제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참전 증서 한 장이 한국과 에티오피아 그리고 유럽까지 연결하는 감동의 다리가 될 줄 말입니다. 한국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 시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더욱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외교관 세바스티안 라이너입니다. 2023년 가을 유럽연합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에티오피아에 주재하게 되었죠. 아프리카의 뜨거운 땅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국제협력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진 기억과 살아있는 감사가 만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현장 순회였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작은 마을. 붉은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는 건조한 오후였죠. 마을 회관은 낡고 초라했지만 그곳이 지역 주민들의 모든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영어로 적힌 글귀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제국군 강류부대의 한국전쟁 참전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1953년이라는 연도와 함께 말이죠.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에티오피아가 참전했다고. 유럽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 전쟁은 미국과 중국, 소련이 대립한 냉전의 상징이었어요. 에티오피아가 그 먼 아시아 땅까지 가서 싸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놀라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유창한 영어에 돌아보니 30대 중반의 에티오피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루엘 하일루입니다. 이 지역 개발 담당 공무원이죠. 그 증서가 진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루엘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제 아버지가 그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강류부대 소속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가 1950년대에 한국을 위해 싸웠다니. 그것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직접 그 전쟁터에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세요. 85세이시지만 아직 건강하시답니다. 루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도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유럽 사람인 저조차 제대로 모르는 전쟁이었는데 이 먼 아프리카 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에티오피아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제가 궁금해하자 루엘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지만 1935년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국제사회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국제연맹에 호소했지만 모든 나라가 외면했죠. 그래서 우리 황제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침략당한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요. 제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움받지 못한 아픔을 겪은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1950년대 에티오피아 참전의 진정한 이유였던 거죠. 유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하면 미군, 영국군 정도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루엘이 말했습니다. 잊혀진 역사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이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한국 전쟁에 대해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견한 나라였습니다. 6,000명이 넘는 군인이 참전했고 253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었죠. 그런데 정작 유럽의 역사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기 어려웠어요. 강대국 중심의 서사에서 에티오피아 같은 작은 나라의 희생과 헌신은 각주 정도로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제가 외교관으로서 느낀 책임감이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이렇게 많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간적 연대가 얼마나 될까요? 그날 이후 저는 루엘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참전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지금도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소리 없이 지나간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 사이에 깊이 뿌리내린 신뢰의 씨앗이었고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우정의 나무였어요. 루엘의 고향 마을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1월 중순, 건기가 시작되면서 땅은 더욱 메말라 있었어요. 아디스아바바에서 차로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보이는 것은 말라버린 우물들이었어요. 돌로 쌓아 올린 우물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루엘이 제게 말했죠. 어릴 때는 이 우물에서 맑은 물이 나왔어요. 지금은 바닥만 보일 뿐이지만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젊은이들 대부분이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노인들과 아이들 뿐이었어요. 루엘의 아버지 하일루 마르투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85세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 계셨죠. 아버지, 독일에서 오신 외교관 분이에요. 루엘이 소개하자 하일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옛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어요.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며칠 만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여성들이 물을 구하러 왕복 20km를 걸어야 했어요. 아이들은 학교 대신 물 길러 다니는 일이 더 많았죠. 이런 상황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코이카 팀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SUV 2대에서 내린 사람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정혜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코이카 정책전략팀 팀장이었죠. 안녕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왔습니다. 정혜린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이번 수자원 개발 사업을 총괄하게 된 정혜린입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눈빛이 매우 결연했어요. 짐을 정리하는 모습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빠른 움직임과 정확함이 인상적이었죠. 이 지역 수자원 현황을 정밀 조사한 후 지하수 개발과 급수 시설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혜린이 마을 주민들 앞에서 설명했어요. 예상 공사 기간은 18개월, 총 사업비는 120만 달러입니다. 저는 EU 외교사절단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외 원조 방식을 관찰하는 것도 저희 업무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것이 단순한 원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혜린이 준비해온 자료들이 놀라웠습니다. 위성 사진을 통한 지하수 위치 분석, 토양 성분 검사 결과, 계절별 강수량 데이터까지 몇 달간의 사전 조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었죠. 왜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려는 건가요? 한 주민이 질문했습니다. 정혜린이 잠시 루엘을 바라본 후 대답했어요.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시선들이 정혜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반대 목소리도 있었어요. 또 다른 약속이군요. 한 중년 남성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얼마나 많은 외국 단체들이 와서 약속했는데 지켜진 게 몇 개나 됩니까? 저는 그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조 피로 현상이었어요. 수많은 약속과 실망을 반복하면서 생긴 불신이었죠. 우리는 다릅니다. 정혜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에티오피아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보답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회의적인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루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건가요? 이해할 만해요. 루엘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난 10년간 3번이나 물 사업 약속을 받았지만 모두 중단됐거든요. 정치적 이유, 예산 문제, 치안 악화 등등 이유는 다양했죠.
루엘의 얼굴에 깊은 피로가 보였습니다. 고향을 살리려는 그녀의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다를 거예요. 루엘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요. 단순한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혜린과 한국팀의 태도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다른 원조 단체들과는 확실히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혜린이 저를 찾아왔어요. 세바스티안 씨, 제3국 외교관으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감동적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70년 전의 은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갚으려는 나라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정혜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아프리카는 한국에게 중요한 파트너니까요. 그녀의 말에서 한국 외교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어요.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실용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지혜 말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을 둘러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쪽에는 말라버린 우물과 떠나간 젊은이들의 흔적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온 한국팀이 있었어요. 원조를 받는 나라, 기억을 지키는 나라,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제3의 시선.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 특별한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본격적인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에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수선했습니다. 정혜린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중간중간 야유와 의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또 속이려는 거 아니야? 몇 개월 후에 또 도망갈 거면서 저는 앞자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국팀의 진정성은 분명했는데 주민들의 불신이 너무 깊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죠. 잠시만요. 한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왜 외국 사람들을 믿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설명회가 중단 위기에 처했어요. 정혜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바로 그때 루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게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다른 외국인들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를 게 뭐가 있어?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루엘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7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한국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 은혜를 갚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어요.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엘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럼 직접 들어보시죠. 아버지를 모셔올게요. 30분 후 하일루 마르투가 지팡이를 짚고 회관에 들어왔습니다. 85세의 노인이었지만 걸음걸이에 군인의 기상이 남아있었어요. 회관 안이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하일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1951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강류부대 소속으로요.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습니다. 7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한국은 잿더미였습니다. 집들은 모두 불타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추위였습니다. 주민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일루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우리가 도와준 것보다 훨씬 많은 감사를 표현해 주었죠. 그들의 마음이 진짜였다는 걸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 온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일루가 정혜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마음의 빚을 갚으려는 것이에요. 회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일루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매정했네요. 아닙니다. 정혜린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여러분의 의심을 이해합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으셨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다릅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것은 1953년 강유부대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에티오피아 군인들과 함께 찍은 거예요. 사진을 보는 주민들의 표정이 경이로웠습니다. 70년 전 자신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머나먼 아시아 땅에서 활동했던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매년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 행사를 합니다. 정혜린이 계속 설명했어요. 아이들에게 에티오피아의 희생을 가르치고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EU 외교사절단 자격으로 한마디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저는 독일 외교관입니다.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특별한 관계를 목격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제3국 외교관의 증언이 상황에 더 큰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감정을 담아 말했어요. 이것은 인류애의 구현이고 감사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계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일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받았던 감사는 아직도 제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그 감사가 지금 우리 마을에 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있는 증인의 말씀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정혜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감동의 여운을 정리했습니다. 모래처럼 흩어져 있던 신뢰가 한순간에 단단한 바위처럼 결집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살아있는 기억과 진정성이었습니다. 한국인도 에티오피아인도 그리고 저 같은 제3국 외교관도 모두 감동받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순간이 있기에 외교라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2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자원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달째, 지하수 탐사 결과도 긍정적이었어요. 주민들의 협조도 훌륭했고 정혜린과 한국팀의 사기도 최고조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급변했어요.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서 내전이 재개될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역 무장 세력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침 일찍 정혜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세바스티안 씨 대사관에서 긴급 철수 명령이 내려왔어요. 제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48시간 내에 모든 한국 국민이 철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안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본국 판단이에요. 저는 즉시 루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이번에도 중단되는 건가요?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혜린이 주민들 앞에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본국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업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실망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배신당한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또 떠나시는군요. 한 주민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상한 일이에요. 정혜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약속드립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너무 많은 약속을 들어봤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EU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시 본국 외무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아프리카 담당관에게 긴급 국제주의 촉구 제안합니다. 제가 보고서에 썼어요. 한국 에티오피아 수자원 개발 사업이 치안 악화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가진 특별한 협력입니다.
그날 밤 정혜린과 루엘, 그리고 저는 마지막 회의를 가졌어요. 분위기는 침울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현장 데이터와 진행 상황을 모두 본국에 전송하겠습니다. 정혜린이 말했어요. 물리적으로는 떠나지만 마음으로는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루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버지의 증언을 영상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직접 설명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훌륭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촬영 장비를 준비했어요. 하일루 마르투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을 회관에서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하일루가 한국 전쟁 참전 증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70년 전 그날을 되살리는 듯 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일루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도울 차례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에 촬영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원망이나 요구가 아니라 감사와 이해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도와준 은혜를 되갚는 중입니다. 정혜린이 카메라 앞에서 다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한국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증언에 참여했습니다. 유럽 외교관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모범 사례입니다. 기억과 감사가 만나 이루어지는 진정한 협력이에요. 영상 제작이 끝난 후 정혜린이 모든 현장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지하수 탐사 결과, 주민 인터뷰, 공사 진행 계획까지 모든 것을 디지털화해서 본국에 전송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데이터가 쓰일 날이 올 거예요. 정혜린이 말했어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루엘과 마을을 걸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루엘에게 말했어요. 이번은 정말 다를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요. 루엘이 고마움의 표현을 했어요. 세바스티안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3국 외교관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희망이 생겨요. 다음 날 새벽 한국팀이 아디스아바바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정혜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시 중단일 뿐이에요. 비행기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외국인 외교관이 한국의 기억을 세계적 책임으로 재정의해야겠다고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진짜 일이 시작되었어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특별한 인연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죠. 한국 팀이 떠난 후 일주일 저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동료 외교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프랑스 외교사절단의 홍보 담당자 니콜라 리터가 첫 번째 동조자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니콜라가 하일루의 증언 영상을 보며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야말로 국제사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외교 커뮤니티의 SNS 채널을 통해 이야기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인류애의 실현이라는 관점으로 포장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유럽의 젊은 외교관들이 이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독일 외무부 아프리카 담당 부서에서 공식 관심을 표명했죠. 세바스티안, 당신이 보고한 사안을 검토해봤습니다. 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흥미로운 사례네요. EU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혜린이 보낸 증언 영상이 한국 언론에 소개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한국 전쟁 참전국 가족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유공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의 전우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 없죠. 소셜미디어의 힘이 놀라웠습니다. 하일루의 증언 영상이 유튜브에서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댓글들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 외교관이 전하는 한국-에티오피아 우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저도 영상을 제작했어요. 제3국 관점에서 바라본 객관적 증언이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럽의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역사적 연대에 기반한 국제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프랑스에서 일어났어요. 니콜라가 프랑스 외무부 아프리카 담당 부서에 이 사안을 보고했는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도 아프리카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니콜라가 말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3월 중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EU 외교협력청에서 공식 검토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한국 에티오피아 수자원 개발 사업을 EU 아프리카 협력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할 때 EU도 참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즉시 루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믿을 수 없다는 기쁨이 들렸어요. 정말인가요? EU가 우리 사업에 참여한다고요? 네, 이제 한국 EU 에티오피아 3자 협력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제 공동 사업으로 확대 승인된 거죠. 한국에서도 즉시 반응이 왔습니다. 코이카 본부에서 사업 재개를 위한 실무진을 구성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정혜린이 다시 총괄팀장으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국경이 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EU 외교협력청 회의에서 발언했어요.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이 유럽의 연대 정신과 만났을 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이 언론에 인용되면서 저도 이 사업의 상징적 인물 중 하나가 되었어요. 독일 언론들이 아프리카에서 인류애를 실현하는 독일 외교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외무부에서 공식 감사 인사를 전해왔고 이 사업을 국가 중점 사업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치적 배경도 확실해졌네요. 루엘이 기뻐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니까 치안 문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4월 초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거예요. 기업 기반 국제 협력 모델로 평가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 외교의 실무진과 시민들이 함께 역사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소셜미디어 시대의 작은 목소리도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젊은 세대의 참여였어요. 유럽과 한국의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우정을 우리가 이어가자는 슬로건으로요. 저는 매일 밤 이 변화의 과정을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한 명의 외교관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국제적 연대로 발전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목소리가 움직인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외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민들의 감정이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될 것 같았습니다. 5월이 되자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정혜린이 새로운 팀을 구성했고 EU에서는 기술 지원단을 파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도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죠.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하일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독일의 젊은 친구 고맙소. 70년 전 우리가 심은 우정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 몰랐소. 2024년 6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정혜린이 새로운 팀과 함께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EU 기술 지원단, 독일 수자원 전문가들, 그리고 프랑스 지역개발 컨설턴트까지 총 20명의 국제팀이었죠. 공항에서 정혜린을 다시 만났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4개월 만의 재회였지만 그녀의 눈빛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더욱 확신에 차 있었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세바스티안 씨 덕분입니다. 정혜린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이유까지 함께 해주니 꿈만 같아요. 우리 모두의 성과죠.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마을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도로가 새로 포장되어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이후 에티오피아 우정의 물 사업 환영합니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루엘이 마을개발위원회 대표로 선출되어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주민들을 설득하고 조직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요. 루엘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주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정부 지원도 확실하니까요. 개막식은 마을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했고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무엇보다 하일루 마르투가 최고 귀빈석에 앉아 계셨어요. 정혜린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4개월 전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환영의 박수였습니다. EU 대표로 제가 인사말을 했어요. 유럽연합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과 에티오피아의 희생정신을 유럽이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박수는 하일루가 축사를 할 때였어요. 85세의 노인이 천천히 일어서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한국에서 싸울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일루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그때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 그것이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 줄 씨앗이었군요. 한국 이후 에티오피아 3자 협력 모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은 한국이, 자금은 EU가, 현지 조정은 에티오피아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년들의 참여였습니다. 이마누엘이라는 25세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청년단이 조직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한 물 공급을 넘어 마을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농업도 할 수 있고 학교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이마누엘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세대가 마을을 변화시킬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지역개발 전문가 장 피에르가 청년들과 함께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자원 확보 후 농업협동조합 설립, 교육시설 확충, 소규모 관광업 개발까지 체계적인 로드맵이었어요. 독일 기술진은 최신 지하수 탐사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팀의 기초조사에 독일의 정밀 기술을 더한 것이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하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마을 전체는 물론 주변 3개 마을까지 공급할 수 있어요. 독일 지질학자 한스 밀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 큰 발견입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일자리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니까요. 루엘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주민 갈등 조정, 공사 일정 관리, 외부 기관과의 협력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했습니다. 루엘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혜린이 저에게 말했어요. 현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첫 번째 우물에서 물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이기도 했던 그날 드디어 맑은 지하수가 솟구쳐 올랐어요. 주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와서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여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마을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일루가 지팡이를 짚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85세의 노인이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어요.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 친구들, 유럽 친구들, 고맙소. 하일루가 모든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우리가 7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군요. 그날 밤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통음악과 춤이 이어졌고 한국팀과 유럽팀도 함께 어울렸어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화합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로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었어요. 기억에서 시작된 외교가 어떻게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였습니다. 두 번째 개막식이 첫 번째보다 훨씬 의미 있네요.
정혜린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리더십 세대가 부상하고 단순 물 공급을 넘어 마을 운영까지 체계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모델이 될 거라고요. 2024년 11월, 정말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하일루 마르투의 동상 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생존 중인 한국 전쟁 참전 용사로는 최초로 동상이 세워지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동상은 마을 중앙광장, 새로 완공된 급수탑 옆에 세워졌어요. 2m 높이의 청동상으로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하일루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좌에는 아마라어, 영어, 한국어로 평화를 위해 싸운 용사 하일루 마르투 1939년부터 라고 새겨져 있었죠. 제막식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한국에서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이 왔고 독일 대사관에서도 공사가 참석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직접 왔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가족들의 참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장거리 비행을 마다하지 않고 에티오피아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전우를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승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일루가 동상 제막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영광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제막식 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루엘이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일루가 며칠 밤을 새워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친구들에게 루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85세 늙은 군인입니다. 70년 전 여러분의 할아버지들과 함께 싸웠던 에티오피아 병사였죠.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루엘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그때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왜 머나먼 아시아 땅까지 가서 싸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황제님이 말씀하셨죠. 침략당한 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편지 내용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춥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나눠주고 아플 때 돌봐주었죠.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을 거라고. 루엘의 목소리가 더욱 감동적으로 변했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한국 친구들 덕분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70년 전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편지 낭독이 끝나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이었고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여정을 영상으로 편집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참전 증서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동상 제막식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니콜라가 편집 작업을 도와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문서가 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자료죠.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처음 벽에 걸린 증서를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감사의 상징에서 연대의 기록으로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일루의 동상이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정의 증거라는 의미였어요. 편집을 마친 영상을 유엔 본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기업 기반 국제협력 모델의 사례 연구 자료로 등록된 거예요. 유엔 공식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도 이 영상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공공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도 이런 접근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하일루의 반응이었어요.
완성된 영상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군요. 작은 나라의 작은 마을 이야기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몰랐어요. 동상 제막식 일주일 후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의 한 방송사에서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세바스티안 씨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요. 제작진이 말했어요. 독일 외교관이 발견한 한국-에티오피아 우정 이야기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거절했어요. 진짜 주인공은 하일루와 루엘, 그리고 정혜린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상 앞에서 하일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젊은 친구 하일루가 동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희망이란다. 7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거야. 동상 옆에서 편지를 낭독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어요. 기억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감사가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2025년 1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한국-EU-에티오피아 공동기업 외교 협약 조인식이 열렸어요. 국제관계사에서도 매우 드문 형태의 협약이었습니다. 협약의 핵심은 단순했지만 혁신적이었어요. 과거의 역사적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정과 기억을 외교의 중요한 도구로 인정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외교부 차관이, EU에서는 외교협력청장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외무장관이 직접 서명했어요. 저도 협약 초안 작성에 참여했기 때문에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연결시키는 가장 인간적인 외교입니다. 조인식에서 제가 한 발언이었어요. 이 말이 협약서 서문에도 포함되었습니다. 협약의 구체적 내용도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국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류 프로그램, 청년 교환 사업, 공동 역사 연구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기억 외교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키기로 한 것이었어요. 한국이 참전했던 베트남, 한국이 지원받았던 다른 국가들과도 비슷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인식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후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다른 참전국 후손들도 함께요. 제가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한국 정부에서 즉시 긍정적 반응을 보였어요. 참전 용사 후손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 공식 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매년 50명씩 초청해서 한국 전쟁 관련 유적지를 방문하고 현재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루엘이 첫 번째 방문단의 단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아버지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제가 답했어요. 70년 만에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가족이 한국 땅을 밟는 거죠. 더 큰 변화는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자원 사업이 성공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3배 증가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젊은이들이 계속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마누엘과 청년단이 설립한 농업협동조합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기농 커피 재배에 성공해서 유럽 시장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어요. 브랜드 이름은 강류 커피였습니다. 할아버지들의 부대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이마누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 역사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혜린과 한국팀은 남부 지역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준비를 마쳤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정혜린이 말했어요. 에티오피아 전체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EU에서도 기업 외교 모델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과거 식민지 관계에 있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에 이런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한 거죠. 세바스티안의 아이디어가 유럽 외교 정책을 바꿨어요. 니콜라가 말했어요.
감정과 기억을 무시했던 기존 외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죠. 3월에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엔에서 기업 기반 국제협력 연구센터 설립을 승인한 거였습니다. 본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분소는 한국 서울에 두기로 했어요. 연구센터의 첫 번째 소장으로 제가 임명되었습니다. 독일 외무부에서 특별 파견 형태로 3년간 근무하게 되었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을 당신이 계속 이끌어가는 게 맞죠. 본부에서 온 지시였어요. 기업 외교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죠.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하일루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85세의 노인이 직접 손글씨로 쓴 감사 인사였습니다. 독일의 젊은 친구여, 당신 덕분에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한국에서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4월, 드디어 루엘의 한국 방문이 실현되었어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손 20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환영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국 전쟁 참전 용사회 어르신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고맙다, 고맙다를 반복하셨어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가진 참배 행사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루엘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묘비 앞에서 꽃을 바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전우분들이 여기 잠들어 계시는군요. 루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에 연구센터가 공식 개소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하일루와 루엘, 정혜린,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이 여정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준 것은 기술이었습니다. 개소식에서 제가 한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들이 돌려준 것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외교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일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하일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7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제 숲이 되었구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늘에서 쉴 수 있을 거야. 연구센터에서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 세계 기업 외교 사례 수집이었어요. 한국 마이너스 에티오피아 모델을 다른 국가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로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군 파병 지역 개발 협력 요청이 왔고, 터키에서도 한국 전쟁 참전 기념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참여입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외교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을 현재의 협력으로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루엘과 정혜리는 지금도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새로운 마을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하나의 성공 사례가 점점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을 느껴요. 우연히 발견한 낡은 증서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기억은 정말 우리를 연결시키는 가장 인간적인 외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